오늘 오후 경기도 수원 광교 신도시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큰 불이 나 현장 노동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불길이 워낙 거세 큰 불길을 잡는 데만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에서 철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큰 불로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2011년 사용 승인 뒤 지금까지 시설 관리나 소방 점검이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업체 대신 스포츠센터 관리 직원이 시설 수리와 공사를 하거나 건물주 아들이 직접 소방 점검 책임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들어가 사진까지 촬영해 논란입니다. 현장 훼손 등을 우려해서 출입이 엄격히 통제돼 있는 곳에 국회의원 신부들 내세워 들어간 것을 두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닷새 실소유주를 밝히게 될 검찰 수사팀이 내일 정식 출범합니다. 이미 검찰이 참고인들을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경북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그동안 72차례의 여진 가운데 세 번째로 강도가 높았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탄저균 백신 구입에 대해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의 구입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칭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는 청와대 직원들만 탄저균 백신 주사를 맞았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청와대는 해당 매체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 휴일 또 큰 불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불이 일어났습니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숨진 지 나흘 만에 일어난 대형 화재입니다. 노동자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취재 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자, 강희연 기자, 지금 불은 다 꺼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곳이 오늘 오후 큰 불이 났던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41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는데요. 오후 2시 40분쯤 불이 시작돼서 오후 5시 20분쯤 완전히 꺼졌습니다. 건물 지하 2층에서 철제 절단 작업을 하던 중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사망자는 1명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부상자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고 직후 현장 상황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계속해서 인명피해 집계 상황이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화재로 1명이 숨지고 또 소방관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숨진 사람은 현장 노동자인 30살 이모 씨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상태로 1층 문 쪽에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노동자 12명은 연기를 들이마셔서 동탄 성심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나뉘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상자들 가운데 중상자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건 다행인데 혹시나 왜 지난번에 그 제천의 스포츠센터 불 일어났을 때처럼 수색을 계속하면서 혹시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없나요? 네, 현재 소방당국은 계속해서 인명피해가 혹시라도 있을지 몰라서 계속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주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안에 고립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없을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일단 그 철제 용단 작업을 하던 도중에 불똥이 튀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전기 배선 불량이나 또 다른 작업 도중에 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현재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공사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넓어서 혹시라도 빠져나오지 못할 노동자들이 있는지 수색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수원 광교의 이 화재는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직후에 발생해서 시민들을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연기와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 진화 작업을 초조하게 지켜보던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시청자들이 제보 영상을 저희 JTBC에 많이 보내주셨는데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건물 지하에서 타오르는 빨간 불길이 선명합니다. 건물 전체가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집이 어두워질 정도로 폐가 완전히 가려져서 옆에 아파트는 거의 통째로 그냥 삼켜질 정도로. 구조에 나선 소방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건물 옥상에선 노동자들이 위태롭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현장에 도착한 구조 헬기는 줄을 내려 사람들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연기와 유독가스가 워낙 많이 발생해 소방관들도 접근하기 힘들었습니다. 건물 내부가 복잡해 불길을 잡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 헬기까지 동원된 진화 작업은 2시간 40분 동안 계속됐고 큰 불길은 오후 5시 20분쯤에야 잡혔습니다. 불길이 잦아들면서 구조대는 건물 내부 수색에 나섰지만 진입로 확보가 어려워 수색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잇따른 대형 화재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며칠 지났지만 여전히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몇 년 동안 건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폭로가 잇따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고장나면 수리하는 대신에 아예 밸브를 잠가버렸고 심지어 건물주의 아들이 소방점검을 직접 했다고도 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은 지난 2011년 7월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 뒤로 올해 7월까지 박 모 씨가 건물 소유주였습니다. 건물 완공 뒤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박 씨는 2013년부턴 건물 관리에 거의 손을 못 댔다고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고장나면 수리하지 않고 밸브를 잠가버렸다는 증언까지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드셨으니까 돈 들어가는 관리를 잘 못하셨어요. 물이 한번 터지는 바람에 잠갔어요. 또 모든 시설의 공사와 관리는 전문업체가 아닌 건물 관리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잔금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거래업체가 그 곳이라고 하면 아예 수리를 하러 오지 않는다. 지난해 건물 소방시설 점검도 당시 건물주 박 씨의 아들이 직접 했습니다. 서류 양식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직접 했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소방업체에 직접 얘기를 해서 그 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했고. 소방당국은 아들 박 씨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건 맞지만 지난해 전문업체가 점검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업체에다가 일을 맡겼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전 건물주 박 씨를 한 차례 조사한 경찰은 추가로 박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29명 희생자들의 사연도 계속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주려고 챙긴 떡 2덩이가 유품이 돼서 돌아왔고 숨진 학생이 공부하던 책상에는 친구들의 편지와 좋아하던 과자가 놓였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떡 2덩이와 가방, 그리고 내복, 화재가 난 제천 스포츠센터 안에서 나온 이항자 씨의 물건들입니다. 이 씨는 봉사활동을 끝내고 목욕탕을 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남편 류건덕 씨는 차마 유품들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떡을 좋아하는 자신을 위해 넣어둔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아내가 봉사활동을 나가며 날이 춥다고 입고 간 자신의 내복도 유품으로 되돌아왔습니다. 18살 김다혜 양이 떠나던 날 제천여고 3학년 9반 다혜 양 책상에는 친구들이 남긴 편지가 놓였습니다. 다혜 양이 좋아했던 과자 하나도 가지런히 올려져 있습니다. 안익현 씨의 시신이 운구되자 유족들은 흐느끼며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동네로 인사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인 아들은 화재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다 뒤늦게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안 씨를 포함해 희생자 5명의 발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내일 마지막 4명의 발인이 끝나면 희생자 29명에 대한 장례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오늘 하루 종일 입길에 오르내렸습니다. 출입이 금지돼 있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들어가서 사진까지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권 의원 측은 진상 파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노란 옷을 입은 경찰들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얀색 방진복을 입은 남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제천시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입니다. 잠시 뒤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30여 분 동안 건물 내외부를 둘러본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오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건물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들이 막아서자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들에게까지 전화를 걸었고 그러는 사이 현장 관계자들과 협의해 복장을 갖춰 입는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권 의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안 파악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재 현장은 훼손을 막기 위해 출입과 촬영 등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권 의원이 찾았던 당시에도 국과수의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돕기 위해 유족 대표단만 합동 감식에 참관했는데 국회의원 신분을 내세워 현장에 들어가 사진까지 찍은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과 통화했던 남택화 충북지방경찰청장은 사전에 출입에 대한 양해도 없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현장 감식 결과 1층 주차장의 천장에 설치된 보온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은 건물주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자, 조승현 기자를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주차장의 보온등 얘기는 어떤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정도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열선 작업이 원인이었다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현장 감식 등을 해본 결과 천장에 보온등이 여러 개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온등들이 이제 화재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필로티 구조물은 천장 안쪽에 배수관을 넣게 되고 겨울이 되면 이것이 얼지 않도록 보온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보온등을 켜놨는데 기온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보온등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게 되고 이럴 때 배관을 감싸고 있던 스티로폼 등에서 불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경찰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화재 원인도 중요하지만 희생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희생자 휴대전화 5대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미 발견된 7대까지 더하면 모두 12대가 확보된 겁니다. 경찰은 이 전화를 분석하면 사망 당시 상황이나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건물주하고 관리인은 지금 긴급 체포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택이라든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죠. 단서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경찰은 건물주 53살 이모 씨와 관리인 51살 김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분석 중이기 때문에 화재 원인이나 불법 증축 여부 그리고 안전관리 부실 등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는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상태인데요. 이르면 내일쯤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팀이 내일 정식으로 출범합니다. 이제 곧 강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 의혹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지 꼭 10년 만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다스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고 있는 가운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번에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담당하는 다스의 비자금 의혹입니다. 저희가 앞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것처럼 다스 실소유주가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또 다스가 BBK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서 외교부 등을 동원했는지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팀은 내일 출범하지만 검찰은 이미 관련 참고인들을 불러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곧 강제 수사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먼저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내일 서울 동부지검에서 출범하는 별도 수사팀에 앞서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죠. 검찰 수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검찰 수사는 두 갈래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김경준 씨의 스위스 계좌에서 다스로 입금된 140억 원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등이 개입했느냐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인데요. 검찰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2020년까지여서 여유가 있다면서도 관련자들 조사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검찰 관계자와 다스 이상은 회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종백 씨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미 조사했습니다. 예, 운전기사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 말고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누가 조사를 받습니까? 네, 대표적인 게 다스 경리팀에서 일했던 인물들입니다. 저희 JTBC가 보도했던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폭로성 발언을 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 경리팀장은 저희 기자와 만나 다스 직원들한테 실소유주가 누구냐고 물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또 연말엔 다스 경영보고서를 따로 작성했는데 그건 이 전 대통령 보고용이라고 생각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은 이제까지 다스 의혹을 취재해온 주진우 기자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예, 내일 동부지검에서 출범하는 수사팀, 이미 이번 성탄 연휴에 자금 흐름 파악에 나선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사팀장이 금융범죄 수사에 정통한 검사라면서요? 네, 수사팀은 내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관련 자료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장인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기업 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알려졌는데요. 문 차장은 시세 조종 행위 분야 수사에서 1급 인증을 받은 유일한 검사기도 합니다. 주로 주가 조작 사건 등을 다루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등을 지낸 만큼 BBK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어지는 이번 다스 비자금 수사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번 성탄 연휴에도 과거 특검 수사 자료와 다스의 공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자금 흐름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조사 방안 등을 검토해 본격 소환 조사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자, 한민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두 번의 검찰 조사와 두 번의 특검을 거친 다스 수사는 여전히 의혹투성이입니다. 특히 정호영 당시 특검은 다스의 수상한 자금 80억 원을 발견하고도 이를 경리팀 막내 직원이 혼자 횡령한 돈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비자금 조성과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에게 5번째 검찰 수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다스의 수상한 자금 80억 원을 포착했던 정호영 특검은 당시 경리팀 직원 조모 씨 혼자 횡령한 금액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리팀의 막내였던 조 씨는 수십억을 횡령하고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스 내에서도 다른 부서로 옮겼을 뿐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조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성우 전 다스 대표와 권무 이사와 직접 소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킬 건 시키고 이제 할 건 하는데 그 외적인 거는 뭐 전혀 터치를 거의 안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예 그냥 뭐 싫은 소리 잘 못하지. 조 씨에게 수천만 원이 든 쇼핑백들을 받아 자신의 친인척 계좌에 입금해 관리했던 다스의 하청업체 간부 이모 씨도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이 씨는 조 씨에게 받은 80억 원을 5년 동안 120억 원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권 이제 옆에 서서 얘기하고 있는 게 몇 번 보였거든. 그러니까 나 이제는 그것 때문에 상의하러 왔구나 이제 생각이 되는 거지. 이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당시 자금을 관리했던 다스 전 경리팀장 정모 씨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는 다스로부터 BBK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이들을 통해 다스 실소유주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또 한 번의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판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박민규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어서 심수미 기자와 함께 구치소 안의 박 전 대통령의 움직임 등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뇌물수수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된 뒤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을 주장한 뒤 변호인단도 전부 사임했습니다. 현재 재판부가 지정한 국선 변호인들만 출석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은 다시 피의자가 됐습니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40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돈에 뇌물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이미 관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새 전직 국정원장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수활동비 뇌물 수사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또다시 구치소 방문 조사를 택했습니다. 조사에는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이 투입됩니다. 수사와 재판을 줄곧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이 추가 뇌물죄 조사에 응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아무도 만나고 있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구치소 생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또 향후 재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물론 취재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취재 기자와 함께 조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에 영어 사전을 읽는다는 소식이 나온 바는 있습니다. 최근엔 이게 뭐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하 소설 혹은 뭐 만화책 얘기도 나오대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이 김주영 씨의 대하소설 객주 그리고 만화가 방학기 씨의 바람의 파이터를 탐독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책 이름까지 나오는군요. 네. 예. 법무부가 공식 확인은 안 해줬습니다만 이 두 작품 모두 사실 주인공이 역경을 딛고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대입하면서 재판과 또 수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외부인은 안 만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기록도 그렇게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이긴 하지만요. 박 전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 기록은 0입니다. 박 전 대통령보다 구속 기간이 길긴 하지만 최순실 씨나 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또 이재용 부회장이 많게는 100번 이상 외부인을 만난 것에 비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구치소 내에서도 햇살이 좋은 날 약 30분간 산책을 하는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이 방 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선임된 이 국선 변호인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여러 차례 접견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를 당했다는 겁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서 UN 인권이사회사나 실무기구에 진정서를 낸 MH그룹 관계자도 아직 서울구치소를 찾아오는 등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초기에는 발통증을 호소한 바도 있고 또 외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2번이었던가요? 예, 건강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은 7월과 8월 자신이 발통증을 호소하면서 재판에 나갈 수 없다라고 했었지만 서울성모병원에서 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다시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또다시 서울성모병원을 찾았고 여기서 가벼운 허리 디스크 증세 판단이 나온 바가 있는데요. 최근까지도 무릎이 붓고 아프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유영하 씨라든가 탄핵 때부터 함께했던 변호인들은 다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고 재판부는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검찰은 추가로 뇌물죄 수사에 나서고 있고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제 사면 초가 상황입니다. 전략은 뭘까요?
지난 10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받는 재판 자체가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사실 내일 검찰 조사도 같은 논리로 조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예.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변론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겁니다. 앞서 이제 MH그룹 측이 진정서를 낸 그 유엔의 검토 결과가 이제 다음 달 중순쯤이면 나올 텐데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예. 이 비슷한 시기에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결과도 나올 예정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이 이에 맞춰서 자신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 지지 세력에게 꾸준히 알리면서 이들의 결집을 꾀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지난 2009년 배우 장자연 씨가 목숨을 끊은 뒤에 접대 의혹 리스트가 공개돼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리스트 속의 유력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있었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9년 3월 신인 배우 장자연 씨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며칠 뒤 장 씨가 남긴 문건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성상납과 폭력을 강요받은 정황이 담겨 파문을 일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속사 김 대표는 고인을 수십 차례에 걸쳐 술자리에 불러 술접대를 강요하였으며 그러나 전 대표와 매니저 두 사람만 재판에 넘겨졌고 리스트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됐던 검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 출범한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가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씨 사건 등을 추가로 과거사위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씨 사건 외에도 최근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전북 완주군 3레읍의 나라수퍼 강도치사 사건 등도 재조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외에도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홍만표 전 검사장의 몰래변론 의혹 사건 등도 재조사 대상에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네, 오늘 경북 포항에서 규모 3.5와 2.1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오후 4시 19분과 32분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지난달 15일에 있었던 포항 지진의 여진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규모 3.5의 여진은 그동안 있었던 72차례 여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규모였지만 다행히 피해는 없었습니다. 흥해읍 실내체육관 등에서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 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한 어린이집 원생들은 오늘 마지막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학생이 줄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오선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가, 어린이집 가야지. 일어나세요. 일어나봐. 6살 재혁이가 간신히 눈을 뜨는가 싶더니 다시 베개에 얼굴을 묻습니다. 학교 가야지. 일어나. 아가, 일어나봐. 지진 뒤 재혁이는 매일 30분 일찍 눈을 떠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갈라지고 무너져 7km 떨어진 임시 건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공간이 비좁아 5, 6세 반은 합쳐졌고 원하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영일 어린이집 저렇게 됐어. 우리 저기 못 가. 오늘은 누가 안 왔어. 오늘은 누가 안 왔어.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 슬퍼. 포항 영일 어린이집은 지진 때 유독 피해가 컸습니다. 벽이 통째 떨어져 나갔고 통학버스는 망가졌습니다. 어린이집 내부입니다. 제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벽이 갈라져 있습니다. 옆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던 교구가 지진 전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뚫린 공간은 천막으로 막아뒀습니다. 하지만 복구 계획은 막막합니다. 성금도 저희는 줄 수가 없고 피해국 복구비도 안 된다고 하니 주택의 피해만 보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시설에는 지원 기준이랄 게 없어요. 결국 어린이집은 내년 2월 휴원을 결정했습니다. 함께 온종일 지내던 아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흩어져야 합니다. 선물을 받은 아이들 표정이 밝습니다. 점심 간단해서 공놀이하고 싶어요. 친구들이 뛰어논 추억도 있고.
곧 다가올 이별을 모르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는 크리스마스 소원을 빌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서울 우이동에서 신설동을 오가는 경전철 열차가 오늘 새벽 운행을 하다가 멈춰섰습니다. 8시간가량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안내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운행 중단이라는 안내판을 시민이 직접 붙이기도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 나옵니다. 왜 다시 나오시는 거예요? 고장났다고? 네. 성탄미사에 가던 여성은 지각하게 생겼습니다. 빨리 가야. 못 타고 가실 건데요? 아니 전철 타고 가야지. 그게 빨리. 전철 타고? 응, 명동 성당으로 가는 거야지. 12시 미사일 못 보지. 그래서는 택시를 타든가. 신설동으로 향하던 우이선 경전철이 북한산 보국문역과 솔샘역 사이에서 갑자기 멈췄습니다. 달리던 열차가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에 부딪히면서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열차 운행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지하로 내려와 봤습니다. 이렇게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어서 역 안으로는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운행이 중단돼서 여기 보시면 고장, 운행 불가 이런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난 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설동까지 왔는데 1시간 넘게 해서 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철과 함께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다는 안내판도 시민이 붙였습니다. 주변에 주민인데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 8시간이 지난 뒤에야 임시 운행이 시작됐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다시 한번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회사 측은 점검을 마친 뒤 내일부터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올해 성탄절 연휴는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의 미세먼지는 안개 등으로 뭉치는 효과까지 있어서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도 지난 9월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한 뾰족한 수도 없어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건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썼습니다. 성탄절 연휴가 시작된 23일부터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고서야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국내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또 습도까지 높아 젖은 눈덩이를 굴리면 쉽게 커지는 것처럼 대기 중 미세먼지가 뭉쳐지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국내 배출량의 30%를 2022년까지 줄이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가장 영향이 큰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추진하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지난 15일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중국에 찾아가 미세먼지 저감 시설이 적용된 사업장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중국발 미세먼지가 들어올 경우 아직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저감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입해서 직원들만 예방주사를 맞았을 것이라고 보도하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탄저균 공격에 대비해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예산으로 사들인 것이었는데 해당 매체가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오대영 기자와 팩트체크를 통해서 가짜뉴스 여부를 더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아사히 신문 보도입니다. 익명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최근 탄저균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실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자칭 보수 성향의 한 인터넷 매체가 기사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 500개를 구매했으며 청와대 직원 500명이 백신 주사를 맞았을 것이라고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마치 북한의 탄저균 위협이 있자 청와대 직원들만 예방 백신을 맞는 것처럼 주장한 겁니다. 해당 매체는 중대한 범죄라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탄저균 테러에 대비한 치료 목적으로 110명분의 백신을 구입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부터 추진됐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돼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청와대의 탄저균 백신 구매 사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공개됐던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해당 매체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강력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예, 팩트체크 오늘 좀 앞당겨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청와대 직원 500명이 국민 몰래 탄저균 예방주사를 맞았다. 일부 매체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로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팩트체크 팀이 미국 FDA, 미국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제약사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이 백신은 일반인의 예방접종을 위한 약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왜 이 백신을 청와대용으로 소량만 들여왔는지 그 과정도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우선 이건 미국에서 생산된 약이죠? 맞습니다. 미국의 EBSI라는 제약회사가 만들고 있습니다. 1970년부터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약인데요. 예.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전 예방, 그리고 둘째는 사후 치료입니다. 가짜 뉴스에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예방용으로 맞았을 거라는 추정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의 예방접종 대상은 군인, 그리고 실험실 종사자 등입니다. 탄저균 노출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국한이 돼 있는데 예. 제조사와 미국 질병관리본부 모두 일반적 예방접종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이 예방접종을 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되기가 어렵습니다. 예. 자주 맞을수록 오히려 감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노출이 많은 사람들 외에는 안 된다. 이게 그쪽 얘기인가 보죠? 맞습니다. 예. 여기에 더해서 투약 횟수도 잘 봐야 되는데요. 예. 가짜 뉴스에서 말하는 건 500명의 청와대 직원이 이미 맞았을 거라는 추정입니다. 예. 하지만 약의 특성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FDA는 만약에 사전 예방용으로 효과를 보려면 처음 맞은 뒤에 2주, 4주, 6개월, 1년, 그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접종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접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탄저균 예방접종을 했다는 식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뭐 이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청와대는 이걸 사후 치료용으로 들여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FDA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탄저균에 노출되면 그 직후와 2주 뒤, 또 4주 뒤에 항생제와 함께 투약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3번 맞아야 한다는 건데 예. 청와대는 110명의 분량의 백신을 올해 들여왔다고 말합니다. 그 총량이 350도스입니다. 110명에게 3번 쓸 수 있는 양이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백신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네, 국군 모 병원에 보관 중이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국민 치료용으로 일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1000명 분량을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가짜 뉴스가 논란이 된 이유는 전 국민이 아니라 극소수만 쓸 수 있는 양이기 때문인데 네. 충분한 양을 들여올 수도 있었던 건 아닌가요? 우선 예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이 있기 때문인데 예. 이건 올해 7월 6일 대통령 경호실이 식약처에 보낸 공문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요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탄저 테러 시 VIP 및 근무자 치료용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 범위는 2016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백신이 이번 말고 과거에도 수입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에 수입된 실적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탄저균 치료약은 정부가 20년 전부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에 질병관리본부가 연구를 시작했고 이후에 국내 제약사가 참여를 해서 2019년에 개발이 끝날 예정입니다. 꽤 오래 걸리는 거네요. 네, 예. 올해는 조건부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데 성능이 개량된 국산 백신이 전면적으로 보급되기 전에 일부 수량을 청와대가 우선적으로 수입한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특사 방문을 두고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원전 사업 뒷조사설, 국교 단절설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부가 관련 공무원과 현직 교민을 입막음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부 언론의 내용을 그대로 전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지난 금요일 박강호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면담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박 대사는 한국당 측에 양국 간 고위급 채널 복원이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대사가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박강원 대사를 감시하는 외교부 간부들이 붙어서 전혀 자유롭게 본인의 의사개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면담에 외교부 차관보와 실무진 몇 명이 동석한 걸 두고 박 대사의 발언을 감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나 동석했던 외교부 차관보는 자유한국당이 면담을 위해 대사와 함께 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면담 내용에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자 외교부가 감시를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에 임종석 비서실장 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내일은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얼마 전 대한항공 자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갑자기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유족과 동료들은 과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표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노동자는 한 달의 절반 가까이를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했습니다. 일상적인 초과 근무 외에도 이 회사에선 직원들의 식권을 모아서 수화물 파손 비용을 대기도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인천공항 활주로.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직원들이 분주하게 수화물을 싣고 내립니다. 작업 공간이 비좁은 탓에 이들은 허리도 펴지 못한 채 일합니다. 휴식 공간도 없어 쉬는 시간에는 탈의실 바닥에서 쪽잠을 자야 합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이기아 씨는 지난 13일 출근한 지 30분 만에 탈의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유족과 직장 동료는 과로사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이 씨의 근무표를 살펴봤더니 9월 한 달 동안 12시간 넘게 일한 날이 9일에 달합니다. 오후 1시에 나오면 새벽 2시까지 막 일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한 6시에 출근한 사람들도 있고 그 잠을 못 자는 거죠. 열악한 근무 조건뿐 아니라 갑질도 횡행했습니다. 작업 도중 화물이 파손되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직원들의 식권을 모아 이를 변상했다는 겁니다. 개인 변상, 그래가지고 다 부서마다 돈을 이렇게 비축을 해놔요. 이 식권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지금도 걷고 있어요. 이에 대해 한국공항 측은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고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연휴 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이른바 큰손들이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본격적으로 물량을 팔아치우는 조짐에 불안감이 퍼진 탓이란 분석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개미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가상화폐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 금요일인 22일 전날보다 30% 급락한 11,50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하루 사이 5,700달러, 우리 돈 615만 원가량 폭락한 겁니다. 다음 날에는 15,000달러대로 반등했지만 24일에 다시 13% 떨어진 14,000달러대에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들 역시 같은 기간 변동폭이 40%에 달했습니다. 가격 급락은 가상화폐 하나인 라이트코인 창시자가 최근 보유량을 모두 팔아치운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조짐이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겁니다. 반면 국내 화폐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의 규제에도 직장인은 물론 학생들까지 투자에 나서면서 국내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미국보다 400만 원가량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가상화폐 물량의 40%는 천여 명에 불과한 큰손들이 쥐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시장이 출렁일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항상 헬스장에서 마주치는 동네 아주머니부터
길거리에서 인사를 나누던 친구 어머니까지 예고 없는 참사에 이웃들을 잃어버린 제천시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거리 상점들은 문을 닫아 애도에 나섰고 시민들은 미처 전하지 못한 인사말 대신 눈물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곳은 이제 시커먼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한 중년 여성은 황망한 표정으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다 알죠. 이름을 지금 다 모르지. 다 형님, 동생 뭐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다 언니고 뭐 다 그렇지 뭐. 온몸이 후들거리갖고 지금 겨우 한 번 나와봤는데 실감이 나겠나 지금 안 나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친구 생각에 학생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화재 현장에 아직도 매캐한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어지럽게 깨진 유리 조각이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깨진 파편들 사이로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을 볼 수 있습니다. 화재 현장 뒤쪽으로는요, 임시 분향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재단 위로는 추모객들이 두고 간 흰 국화꽃 수십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모두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거리에서 마주치면 서로 반갑게 눈인사를 주고받던 이웃들이었습니다. 건너 보면 뭐 다 같이 얼굴 맞대고 왔던 사람들이니까. 내 이웃 정말 맨날 보신 분인데 그 사람하고 잘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 화재 현장 주변 일부 상점들은 애도의 메시지를 내걸고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현장과 시민회관 등 시내에 마련된 임시 분향소에는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집니다. 아는 지인의 지인분들이 좀 제천 시민이시니까. 중학교 때 친구가 돌아가셨어요. 친구, 제 또래 친구가 많이 힘드셨던. 성탄 연휴 사흘째지만 캐롤이 사라진 거리엔 정막만이 가득합니다. 시내에 차려진 화장터에는 하루에도 수차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이어집니다. 목놓아 이름을 부르다 실신해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제천 시내 기업들과 학교도 송년회 등 각종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초상식이었지. 그러니까 내 아는 분들이 또 가야 되고. 이거 장례식장 내가 그거 하면서도 일 보는데 그게 아니야. 모든 회의도 다 캔슬되고 지금. 희생자 29명의 영정과 위패가 놓인 합동분향소에는 흰 국화꽃을 든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향소 입구에는 추모의 글을 적을 수 있는 게시판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추모객들이 남긴 방명록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는 추모객이 희생자에게 직접 남긴 메시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제천 시민이 5,200여 명이 합동분향소를 찾아 고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제천의 목욕탕에서 불나서 죽은 사람들 장례 치러주라. 슬퍼요. 아빠랑 갔었던데. 2008년 이후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이번 화재 사고가 인재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제천 시민들은 어느 때보다 악몽 같았던 성탄 연휴를 보내야 했습니다. 시민들의 아픔과 슬픔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사고 원인 분석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원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20살 대학생 민병무 씨는 작은 음악 공연을 마치고 동료들과 호텔에 묵게 됐습니다. 성탄절을 맞아 선물 받은 유명 호텔의 숙박권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을 것입니다. 그곳의 이름은 대연각. 다음 날 아침인 1971년 12월 25일 아래층에서 폭발한 프로판가스는 역대 최악의 화재 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사망자만 163명. 연기 자욱한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헬리콥터에 구조되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저를 비롯한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지켜봤던 잔인했던 크리스마스 아침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5일 작은 도시 제천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막혀있는 비상구와 멈춰선 스프링클러, 이윤을 위해서 불법 증축했던 위험천만한 건물은 순식간에 29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46년 전 하늘을 까맣게 물들였던 그날과 묘하게 겹쳐지는 까맣게 그을린 건물의 흔적. 심지어는 바로 그 성탄절인 오늘 오후에도 대형 화재는 발생해서 또 한 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안전 불감증의 절망마저 느껴질 무렵에 우리가 만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님들을 비상계단으로 먼저 탈출시킨 뒤에 정작 자신은 유독가스를 마셨던 건물의 이발사. 2층 창을 뜯어내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해낸 70대 할아버지와 중학생 손자가 있었고, 외벽 청소용 차량을 몰고 높은 층에 매달린 생명을 구해낸 시민이 있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민 영웅들은 그곳에 존재했다는 것. 그러고 보면 46년 전 그날 아침에도 산타클로스는 존재했습니다. 매캐한 냄새를 맡고 손님을 피신시켜 수십 명의 생명을 구했던 종업원, 로프와 장비를 들고 구조를 도왔던 건설 노동자들과 비록 결국 숨지긴 했지만 갇혀있던 대만 공사를 사투 끝에 구해냈던 소방대원들. 오늘 이 땅에 태어난 예수가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랐듯이 세상은 그 선물 같은 이들의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위안받고 성장하고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노래가 있습니다. 1971년 크리스마스 날 아침 대연각에서 목숨을 잃었던 20살의 그 청년. 그의 동생 민병호 씨는 6년이 지난 뒤에 생전에 형이 작곡했던 노래를 대신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기름 험하고 비바람 곳에도 서로를 위하며. 세상은 그들에게 비극을 가져왔지만 그 비극을 치유하는 것 또한 세상이라는 따뜻한 크리스마스의 기적.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 휴일이어서 뉴스룸은 좀 짧게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울, 경기와 충남 등 중부지방에 눈이 옵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갑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